신혜진은 온몸이 저려오는 추위 속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공사 현장은 이미 몇 달째 방치된 채 눈 덮인 폐허처럼 굳어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그 길 위로 눈발이 거세게 흩날렸고 혜진의 앓은 코트는 이미 젖어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재야. 뱃속에서 힘이 주워오며 통증이 번졌다. 진통은 이미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병원으로 갈 여유도, 태워줄 사람도, 전화 한 통할 번호도 남아있지 않았다. 동거하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들은 순간 사라졌고 아르바이트 사장은 배가 불러오자 교묘하게 해고했다. 고향에서 붙인 마지막 전화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말뿐이었다. 눈발과 함께 세상도 혜진을 외면했다. 그때 멀리 희미한 어둠 속에서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가 보였다. 공사 현장의 자재를 쌓아두던 임시 창고였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자 삐걱이며 열린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다. 여기서 버티자.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 혜진은 문을 닫고 몸을 웅크렸다. 철제 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비닐포를 끌어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몸을 기대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통이 더 세게, 깊게 파고들었다. 숨을 삼키는 사이에 양수가 터졌고 따뜻한 물이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혜진은 비명을 삼키며 배를 움켜잡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입술은 깨물다 터졌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창고 바닥의 먼지와 섞였다. 그리고 가장 깊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굽혔다. 고통이 익숙해지는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단 하나의 감정만 뚜렷했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를 반드시 세상에 데리고 나가야 한다. 몇 번의 절규와 함께 축축한 천조각을 만지는 듯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본능적으로 양손을 앞으로 뻗자 차갑고 작은 그러나 언머스티커블리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달았다. 창고 안에 울음소리가 울렸다. 어둠을 찢어내는 생명이 처음 세상에 남긴 울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닦아냈다. 탯줄을 묶을 것도 소독할 도구도 없었다. 존재하는 건 자신의 코트와 손수건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수건을 찢어 탯줄을 묶고 코트로 아기를 감싸 안았다. 민재야,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벽에 붙였다. 숨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이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세게 불어들며 창고 전체가 흔들렸다. 무너질 듯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도 아이는 조그마한 입술을 떨며 울음을 이어갔다. 혜진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출혈이 너무 많았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깊게 끌어안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눈을 감더라도 이 작은 아이만큼은 바람에 닿지 않게. 미안해, 엄마가. 그 순간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차량이 멈추는 소리, 발걸음, 누군가 문을 당기는 기척. 혜진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어두운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서준호였다. 폐허가 된 공사 현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강원까지 내려온 그의 발길이 바로 이 눈보라 숲의 창고로 향한 것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더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준호는 혜진의 손에서 떨어져가는 작은 아기를 보고 굳어버렸다. 여기, 어떻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의식이 흐려졌다. 잠깐만요, 버티세요. 전화할게요. 제발. 준호는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와 엄마를 덮고
한 손으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신속히 와주세요.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매우 위급합니다. 숨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을 때 혜진은 마지막 힘을 내어 중얼거렸다. 민재, 살려주세요. 준호는 숨을 멈춘 듯한 눈빛으로 그 말을 들었다. 살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보라가 계속 내렸고 창고는 더 차가워졌지만 그는 두 사람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눈바람 속 세 사람만이 어둠 속에 신해지는 병실 안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깨어났다. 눈꺼풀을 드는 것조차 버거웠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본능적으로 배부터 손이 갔다. 텅 빈 느낌에 당황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거기 있었다. 작은 아기. 인큐베이터 안 분홍빛 담요에 둘러싸인 아이가 조그마한 가슴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자고 있었다. 민재. 혜진의 눈에서는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다. 살아 있었다. 차가운 창고에서 눈보라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밤을 견디고 이 작은 생명은 지금 숨을 쉬고 있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혜진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산모님, 의식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긴 어디예요? 춘천 종합병원이에요. 아기와 함께 응급실로 이송되셨어요. 도착했을 땐 산모님은 수크 상태였고 아기는 저체온증이 심했어요. 다행히 치료에 잘 반응해서 둘 다 안정되셨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누가 우릴 데려왔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준호 씨라고. 남편분이신가요? 혜진은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그 이름은 낯설었고 남편이란 단어는 그녀 인생과 동떨어져 있었다. 아니요. 전 그런 사람 없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다. 혜진은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머리맡에 작게 고개를 숙였다. 평범한 점퍼에 축축하게 젖은 신발, 그리고 눈에 띄게 지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차분했고 조심스러웠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창고, 회사 자산이라서 정리하려고 들렀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응급차 부르면서 산모님이 아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재라고 병원에 등록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는 그 밤에 거기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준호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짧게 머물고 필요한 물건을 두고 갔다. 신생아 기저귀, 젖병, 온수팩, 그리고 작은 노란색 인형. 혜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태도는 일관되게 조심스러웠고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건 선물이라기보단 응급처치의 연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필요한 물건만 두고 나갔다. 어느 날은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고 갔고 어느 날은 식사료용 스프먹개를 침대 옆에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보호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당분간 머물 곳이 없으시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청소도 하신다고. 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아이와 함께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선명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낡은 회색 SUV가 서 있었다. 준호는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 문만 열었다. 3층입니다. 원래 회사 손님용 숙소였던 공간입니다. 이젠 아무도 안 씁니다. 계약서 같은 건 없습니다.
나중에 떠나고 싶으실 때 말씀만 주세요. 혜진은 말없이 차에 올랐다. 그 집은 예상보다 깔끔했고 온기가 있었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했고 창문 밖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혜진은 아이를 침대 위에 눕히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기 속엔 삶의 냄새가 났다. 며칠 후 준호는 작은 노트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아기 수첩입니다. 예방접종, 진료기록 같은 걸 정리하면 좋다고 해서. 혜진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런 걸 하시죠? 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눈을 피했다. 그냥 누군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이 더 흐르고 혜진은 낮에는 근처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다. 준호는 그 시간마다 나타나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며 밤새 열이 오르면 약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열이나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혜진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혜진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아이 아빠가 되어줄 수 있나요?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말고요. 그냥 잠깐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준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밤 이후로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가족의 형태가. 혜진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신혜진은 민재를 품에 안은 채 부엌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강 건너 나무들엔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줄 사람. 그 말을 꺼냈던 그날 밤 이후 서준호는 말없이 그 역할을 해냈다. 아이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데워주며 민재를 안아 노래를 불렀다. 혜진은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처음엔 죄책감일 거라 생각했다. 우연히 자신과 아이를 구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책임을 느껴 도움을 준다 그 정도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단순한 책임감이라기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밤 민재가 갑자기 토하고 열이 올랐다. 혜진이 당황해 병원에 연락하는 사이 준호는 이미 아이를 안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아이 곁을 지키며 묵묵히 혜진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를 찾는 순간이 많아졌다.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이유식이 부족해 고민할 때도 아이가 잠든 후에 고요한 집안을 걸을 때도 그는 늘 거기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혜진은 작은 종이 상자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서준호 이사 산해결지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보수 예산 감축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처음엔 의미 없는 문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날짜와 서명, 그리고 이사 서준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자 혜진은 손끝이 저려왔다. 그녀는 문서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보수공사 계획이 중단된 과정, 감축된 비용 내역, 그리고 도장. 그 도장은 준호의 것이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몇 달 전 그녀가 살던 마을에 갑자기 비가 퍼붓고 툭이 터지며 마을이 쓸려 내려갔다. 주민 몇 명은 사망했고 대부분은 집을 잃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그녀였다. 그 이후 혜진의 삶은 무너졌고 거리로 나앉았고 결국은 폐창고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 원인이 바로 그 남자라면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걸 왜 숨겼을까? 아니, 그가 이 모든 걸 알고도 옆에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혜진은 아이를 조용히 감싸 안고 집을 나섰다. 그는 집에 없었다. 아마 업무 때문에 서울에 다녀오는 날이었다. 혜진은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곧 알아차릴 것이다. 빈 방, 정리된 서랍, 그리고 없어진 아이의 물건들.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이번엔 아이를 품에 안고. 며칠 후 준호는 돌아왔다. 조용한 현관 앞 신발이 사라진 걸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집안을 샅샅이 살폈다. 아이가 자던 침대, 혜진이 끼던 손목시계, 욕실에 놓인 칫솔 하나마저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실 소파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구겨진 그 문서는 바로 댐 보수 예산 감축안이었다.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요청도. 그녀가 그 문서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사임서를 작성했다. 이사회에 제출할 것. 다음 날, 그는 서울 본사로 올라갔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회사 내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그는 사내 회의에 참석해 조용히 자신의 결정만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소유 지분은 피해 보상금과 재건 비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서울을 떠났다. 몇 주가 흘렀다. 어느 시골 마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나둘 모여 새 집을 짓기 시작한 마을에 한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서기사라 소개했고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망치질을 하며 벽돌을 날랐고 먼지 속에서 땀을 흘렸다. 날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쉬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새로 짓는 집 옆에서 벽에 못을 박고 있을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한 아이가 멀리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였다. 그리고 그 뒤엔 혜진이 있었다. 두 눈으로 그를 지켜보는 혜진의 시선엔 분노도, 런민도 아직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재를 안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 순간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민재의 눈동자 속에는 그날 창고에서 처음 울던 아이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의 임시 숙소 문 밑으로 한 장의 사진이 밀려들어왔다. 민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그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민재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볼이 통통하고 두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으며 옷깃엔 조그만 턱바지가 메어져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책상 모서리에 세워두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침묵의 메시지. 혜진이 여전히 분노와 상처 속에 있더라도 그 사진을 보낸 것은 곧 그들이 아직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그는 민재가 나타났던 골목 근처로 발길을 옮겼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걷고 싶었다. 새로 짓는 마을의 바닥엔 아직 먼지가 자욱했고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금씩 삶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음성이었다. 민재야, 조심해. 혜진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민재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나온 듯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이는 사탕을 입에 물고 신나게 깡충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뒷걸음질쳐 작은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그 평온한 장면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그를 눈치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다. 두 눈이 잠깐 마주쳤고 곧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혜진은 민재를 재운 뒤 생각에 잠겼다. 준호를 다시 마주친 건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고 기억하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이 아이의 옆에 어떤 어른이 있어야 하는가? 다음 날, 혜진은 조용히 편지를 썼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당신이 한 행동을 모두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다음 날 준호의 임시 숙소 문 앞에 놓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혜진이 말한 조건을 듣기 위해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재 곁에 있고 싶다면 한 가지 약속해야 해요. 무엇이든요. 그 아이를 사랑할 땐 죄책감으로 하지 마세요.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숙제나 상처를 메우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열어둔 것이었다. 그 후로 준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민재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금 더 지나자 유치원 행사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민재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민재는 준호를 부를 때 삼촌이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칭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어느 날 혜진이 민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민재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혜진은 놀라서 그림을 확인했다. 거기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민재, 왼쪽엔 혜진, 오른쪽엔 서준호가 있었다. 그림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림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민재의 그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속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가 요즘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고요. 당신이 계속 곁에 있다면 언젠가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며칠간 비가 내렸다. 가을비 특유의 눅눅하고 길게 이어지는 빗줄기였다. 서준호는 작은 마을 공터에 마련된 임시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가구를 나르고 낡은 전선을 교체하고 창문을 고치고 하루 종일 손에 흙과 먼지를 묻히며 일했다. 비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는 종종 민재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든 종이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어 바라보았다. 아이가 색연필로 조심스럽게 칠한 셋의 얼굴은 삐뚤빼뚤했지만 정겹고 따뜻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준호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짐하곤 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서준호가 아니었다. 서울 본사에서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오가며 결정을 내리던 사람도, 투자자들 앞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던 사람도, 그는 이제 아침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아이의 웃음에 귀 기울이며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혜진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민재 사이에 생긴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진실, 그가 결국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 아무리 준호가 지금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해도 그가 서명한 단 한 장의 문서가 얼마나 많은 삶을 무너뜨렸는지를 혜진은 잊을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민재가 잠든 방 옆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다. 뉴스, 피해자 보상 관련 기사,
그리고 준호의 이름이 실린 오래된 보도자료들을 다시 읽었다. 어느 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준호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고, 어떤 기사에서는 그가 언론을 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다. 한 남자가 찾아왔다. 손에는 망치, 등에선 땀이 흘렀고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우리 집 벽을 다시 세웠고 우리 아이의 자전거를 고쳐주었다. 나는 그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누구였는지를. 그 글을 읽는 순간 혜진은 숨을 멈췄다. 그도 아팠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것들을 기억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렸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몸으로 숙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피해 복구 1주년을 기념하며 주민들이 마련한 조촐한 행사였다. 아이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전통 놀이를 하고 있었다. 혜진은 민재와 함께 축제에 참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떡을 나눠받고 아이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날 준호도 축제장에 있었다. 그는 한쪽에서 음향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민재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삼촌. 민재의 의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준호는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민재야, 재민이. 응, 엄마랑 솜사탕 먹었어. 삼촌은 아직 못 먹었네. 그럼 나랑 같이 먹자. 민재는 손을 잡아 끌었고 혜진은 조금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들었다. 민재는 준호를 좋아했다. 단순히 자신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이는 거짓을 모른다. 거짓된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다. 혜진은 축제가 끝난 후 조용히 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 곁에 있어줘요.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괜찮겠어. 이건 용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민재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혜진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저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기 전에 혜진에게 속삭였다. 엄마, 삼촌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혜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후 혜진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강사로 온 상담사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애착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 말이 혜진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 한편을 정리해 작은 방 하나를 비워 두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다. 민재는 5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혜진은 마을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복구 작업과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일상은 불완전하지만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민재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고 민재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권했다. 검사 결과는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백혈병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아직 치료가 가능한 단계이고 골수 이식만 성공한다면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민재의 진료 기록이 떨어졌다. 백혈병, 너무 무거운 단어였다. 기증자는 어떻게 찾나요? 가족 중에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검사 대상이고 혹시 아버지도?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민재의 출생신고에는 아버지란 이름이 없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 민재의 곁에 있는 서준호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도 아니다.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 있습니다. 검사 부탁드릴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준호의 조직형이 민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사는 말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증자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시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드물게 면역 반응이나 감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준호 씨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병원에서 결과 나왔어요. 당신이 민재랑 일치한다고 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할 수 있나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회복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든 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말에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이 수술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에요. 당신이 이걸 하는 이유가 또 죄책감이라면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민재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난 지금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 준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민재는 내가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존재예요. 그리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래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민재 곁에 있어 주세요. 수술만 하고 떠나는 사람 말고 수술 후에도 회복하는 동안에도 앞으로 오래도록. 그 말은 동의이자 요구였다. 설악이기도 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 주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혜진은 민재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미소 지으려 애썼다. 아프지 않을 거라, 민재야. 조금 자고 일어나면 다시 뛰어놀 수 있어. 아이도 알아차린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도와주는 거지. 응, 삼촌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수술 당일, 민재는 먼저 수면 마취 후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준호도 별도의 수술실로 옮겨졌다. 간단한 채취 시술이라고는 했지만 면역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며칠간 입원이 필요했다. 혜진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준호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고열과 면역 반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고 의사는 일시적인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며칠간 혜진은 민재와 준호 사이를 오가며 병실을 지켰다. 민재는 회복 속도가 빨랐고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준호는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 혜진은 조용히 준호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는 미세하게 눈을 떴다. 말은 없었지만 혜진은 그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감싸는 걸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이건 동정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민재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며칠 뒤 준호는 열이 내렸고 의식도 또렷해졌다. 처음으로 의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날, 그는 가장 먼저 혜진과 민재를 찾았다.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삼촌, 아니, 아빠. 그 말에 준호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아이를 꼭 껴안았다. 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아이가 당신을 선택했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이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겠죠. 그날 병원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지만 오래도록 쌓이는 눈처럼 그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겨울은 길었다. 병원 창밖으로 눈이 몇 번이고 쌓였다 녹았고 민재는 어느새 태원의 마을 어린이집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조금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지만 아이는 여전히 밝았다.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말이 많아졌으며 아빠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입에 담았다. 혜진은 그 모습이 기뻤다. 동시에 두려웠다. 아직 자신조차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아이는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상처와 진실을 구분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혜진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서준호는 여전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열은 잡혔지만 면역력이 악해져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피로를 느꼈고 병원 측에서도 최소한 다른 안정적인 요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혜진은 민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마다 병원에 들렀다. 가끔은 민재도 함께 갔다. 세 사람은 병실 안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재는 색연필로 또 다른 가족 그림을 그렸다. 이번 그림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혜진, 민재, 준호, 그리고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얘는 누구야?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나중에 키울 강아지. 이름은 콩이야. 아빠가 사줄 거지. 준호는 대답 대신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회복하고 나면 강아지 산책도 함께하자. 그때까지는 우리 셋이 먼저 익숙해지는 걸로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그가 갖고 있던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의사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술 후유증은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다만 면역 기능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일하고 아이와 걷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의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삶을 회복하려고 이 수술을 감행한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일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스스로 정하셔야죠. 며칠 후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혜진과 민재가 함께 그를 마중 나왔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자요. 엄마가 방도 따뜻하게 해놨어. 준호는 민재를 안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아빠가 돌아왔어. 혜진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다시 함께 밥을 먹었다. 민재는 밥을 2그릇이나 비웠고 혜진은 준호의 밥 공기에 조용히 김치를 더 얹어주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어떤 허락과 다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날 밤 혜진이 조용히 꺼낸 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다시 민재 출생 신고 하자. 준호는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당신 이름으로 민재 아빠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혜진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무겁게 품어온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재의 웃음과 준호의 변화가 그 결심을 가능하게 했다. 출생신고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와 서류, 증인, 그리고 과거의 공백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까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혜진과 준호는 하나씩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불편한 질문들도 피하지 않았다. 생부가 아닌데 왜 입양 절차가 아닌 출생신고 정정을 원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했다. 그 아이는 제 피가 아니지만 제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공무원은 잠시 말을 잃었고 결국 서류는 접수되었다. 며칠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처음으로 서준호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혜진은 그 서류를 받는 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 언덕 너머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손을 꼭 잡은 세 사람의 걸음은 따뜻했다. 민재는 뛰었다. 앞서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달리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혜진은 민재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응,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가족이란 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서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엮인 단단한 관계로. 그 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한 가족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초봄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공기 속에는 어렴풋한 따스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혜진은 마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봄맞이 벽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매일 아침 이제 곧 형아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서준호는 마을 공공건축센터에서 복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원봉사와 건축 설계를 병행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도시 계획보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에 나가고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매일 민재와 혜진에게 돌아올 이유를 되새기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 생각이 사라져. 에요. 서울에 있을 때 난 늘 무언가를 쫓고 있었어요. 누군가보다 앞서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고, 더 높이 올라야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선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면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견디던 날들이 이제는 기대되는 날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큰 비로 인해 사라졌던 도서관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민회의가 열렸고 준호는 자연스럽게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었다. 그는 도서관을 단순한 건물 이상으로 만들고 싶었다. 책을 읽는 공간이자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그는 설계도면에 공동체의 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직접 일한 흔적들, 진심으로 도와준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언제나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있어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민재는 매일 도서관 건축 현장에 들러 아빠를 구경했고 준호는 그런 민재를 위해 작은 모형집을 나무로 만들어 주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과거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에 그녀는 시선을 멈췄다. 가족 참여 수업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라는 제목이었다. 아이가 자신의 가족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도 참가해도 되지? 아빠랑도 같이. 민재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혜진은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가도 문득 다시 되살아나는 과거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자 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참가하자. 가족 참여 수업 당일 민재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고요. 아빠는 도서관을 지어요. 나는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형아가 돼요. 교실 안엔 박수가 울렸다. 준호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고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민재가 가족 그림 그릴 때 아빠 얼굴을 제일 먼저 그리더라고요. 항상 웃고 있는 얼굴로요. 혜진은 순간 목이 메었다. 그 어떤 말보다 아이의 그림이 이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준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 진짜로 결혼할래요?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 질문,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웃었고 그 웃음은 너무 오래 돌아서 겨우 도착한 마음의 고백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민재가 꽃을 뿌리고 혜진은 흰 원피스를 입었다. 준호는 정장 대신 작업복 위에 새 셔츠를 입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피아노도 없었고 축가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말했다. 정말 이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민재는 결혼식 마지막에 외쳤다. 이제 나 동생도 갖고 싶어. 사람들은 웃었고 혜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벽에 가득 스며들어 있었다.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정말로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혜진은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살아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믿었다. 조건 없는 책임과 매일의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더 깊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마을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무엔 연두색 새순이 돋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다. 도서관 건물도 완공에 가까워졌고 개관식을 앞두고 주민들은 하나둘 참여해 내부 정리를 돕고 있었다. 서준호는 건축 현장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 그의 손엔 나무 결이 살아있는 의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민재를 위해 직접 만든 독서 의자였다. 어린이 코너 한쪽에 놓을 작은 의자. 키 작은 아이가 스스로 앉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작품이었다. 그 의자에 민재의 이름을 새겨 넣을 때 준호는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패여갔던 공사장 컨테너에서의 첫 만남, 병원에서의 긴 밤, 혜진과의 서먹한 거리, 그리고 점점 쌓아온 오늘까지. 모든 게 기적처럼 이어져 있었다. 도서관 개관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혜진은 사회를 맡았고 마을 아이들이 손수 만든 꽃목걸이를 나눠주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다. 이 도서관은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요. 아빠는 집도 짓고 책도 좋아해요. 그래서 럭인 책 냄새 나는 집이에요. 주민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처음 이 마을에 그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순히 도서관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뒤 혜진과 준호는 도서관 뒤뜰에 잠시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싸 안고 있었고 머리 이 나무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요? 혜진이 물었다.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아쉽기도 해요. 마치 무언가 끝난 느낌이 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겠죠. 우리 삶의 새로운 챕터.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우리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게 된 지금 그는 더는 바랄 것이 없었다. 며칠 후 혜진은 병원 검진을 위해 잠시 도시로 나가게 되었다. 민재는 도서관에 맡겨졌고 준호가 하루 종일 그를 돌보기로 했다. 그날 두 사람은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함께 그림책을 읽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간식을 나눠 먹었다. 아빠,
근데 우리 옛날엔 가족 아니었지. 준호는 책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땐 엄마랑 나 둘뿐이었거든. 그땐 아빠 없었어. 준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그땐 아빠가 없었어. 하지만 그때도 아빠는 멀리서 너희를 만나러 오는 중이었단다. 그럼 이제는 우리한테 오래오래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이제 어디에도 안 가. 민재는 헐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아빠 옆에 오래 있을게. 준호는 아이의 말에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통을 치유하는 듯했다. 혜진이 도시에서 돌아오던 날, 그녀는 병원 진료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 속엔 평범한 검사 결과들이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유였다. 임신. 그녀는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다. 민재를 낳던 그 겨울이 떠올랐고 혼자였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색연필로 가족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다. 혜진은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우리 가족이 더 커질지도 몰라.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진짜 동생 생기는 거야? 아직은 몰라. 근데 생길 수도 있어. 민재는 박수를 치며 뛰어올랐다. 그럼 우리 강아지랑 동생이랑 같이 자라겠네. 이름도 내가 지을래. 혜진은 웃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게 이 기회를 줘서.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 준비하자. 아니, 넷이. 그날 밤 혜진은 잠들기 전 속삭였다. 이번엔 두렵지 않아. 함께니까.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와도 끝까지 함께할게요. 이제 그들의 삶은 다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하고 준비하고 서로를 믿었다. 봄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여름이 오기 전 마을은 새로운 생명과 기운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논밭엔 초록빛이 짙어졌고 도서관은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 찼다. 공터 한쪽에는 작은 놀이터가 세워졌고 매일 저녁이면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 속에서 서준호, 신혜진, 그리고 민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혜진의 뱃속 생명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입덧은 거의 없었고 의사 말로는 아기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번 임신은 지난번과 다르게 외롭지 않았다. 혜진은 뱃속 아이에게 매일 말을 걸었다. 민재는 옆에서 그림책을 들고 아기에게 이건 형이 어릴 때 본 거야 라며 보여주곤 했다. 어느 저녁 민재가 잠든 후 혜진은 조용히 준호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무서운 건 없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있어요. 너무 행복한 게 무서워. 나도 그래요. 행복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늘 불안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싶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텨내고 지켜낸 결과예요. 그래요. 우리 정말 잘 살아낸 것 같아요. 여름 초입, 민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유치원을 졸업할 때보다 훨씬 의젓해진 모습에 혜진은 놀랐다.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민재를 바라보며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폐허 같은 골목, 차가운 병원, 아무도 없이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아이는 자기 두 발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 첫날, 준호와 혜진은 함께 손을 잡고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 문 앞에서 민재는 혼자 걸어가겠다고 말했고 당당히 걸어가는 뒷모습에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젠간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겠죠.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떠날 수 있는 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준호가 답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마을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삶,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 아이들이 자라날 공간, 그리고 자신들만의 시간. 우리 예전처럼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혜진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돌아갈 이유도 돌아갈 집도 없어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당신이 있는 이곳이니까요. 그 대답에 혜진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 왔다. 젊은 부부였고 작은 카페를 열겠다고 했다. 이사 첫날부터 그들은 혜진과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고 도서관에도 관심을 보였다. 며칠 후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가 생겼다. 새로운 부부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서로 깊이 신뢰하는 게 느껴져요. 혜진과 준호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머뭇거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처음엔 서로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혜진이 말했다. 그 길 끝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준호가 덧붙였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 건 용서와 책임, 그리고 선택의 힘이었어요. 그 말에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싸며 대답했다. 이미 그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버텨낸 그 모든 날들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 테니까요. 혜진은 그 말을 곱씹으며 오래도록 그 밤의 공기를 기억했다. 여름의 끝자락, 혜진은 병원에서 아기 성별을 알게 되었다. 딸이었다. 혜진은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봐봐, 내 동생이야. 민재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엄청 작고 까맣다. 근데 귀여워. 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좋겠다. 내가 잘 키울게. 형이니까. 혜진은 민재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계절, 새로운 약속. 그 모든 것이 두렵기보다 기대되는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에 첫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조용했고 집 안은 따뜻했다. 서준호는 거실 탁자에 앉아 새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안을 정리하고 있었고 혜진은 민재와 함께 아기 옷을 접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그래서 더 소중하죠.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아이가 웃고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졌다. 우리는 살아냈고 서로를 이해했고 끝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